G12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G12 독해 인트로덕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구성은요, 문항수 28개면 즉 28문제가 출제됩니다. 또 각 파트당 7문제씩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각 파트당 단어 문제가 꼭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자, 이 지문구조 4개 파트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G12는 4개의 지문이 출제된다 이 말입니다. 이 4개의 지문은 각 지문당 7문제씩, 47에 28이 나오죠. 근데 각 지문당 어휘 문제가 또 2문제씩 꼭 들어갑니다. 근데 소요 시간이 40분입니다. 결국 4지문에 40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오면 지문당 10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직접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면 그게 다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지문당 한 7에서 8분 정도를 활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다른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G12 독해 역시 결국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신속하게 글의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것이 독해풀이의 핵심입니다. 문제풀이 시간을 직접 체크해야 됩니다. 각 지문당,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 지문당 전체의 이 구조 파악을 3분 정도에는 파악해낼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을만한 데이터, 확실히 믿을만한 데이터입니다. 에 의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 1분에 150개 단의 10폭 확장, 눈의 폭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니 평소에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이해하는 말 그대로 속독 속해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물론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문맥으로 대처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G12의 네 파트의 이 내용은 또 딱 G12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문법도 정해져 있고 독해도 정해져 있고. Biographical Narrative가 파트 1을 차지합니다. 인물의 일대기입니다. 파트 2는 매거진, 뉴스페이퍼, 웹 아티클. 특히 이제 실험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발견, 이제 그 잡지나 신문 혹은 웹 기사에서 발췌되는 내용입니다. 파트 3는 encyclopedia article, 백과사전적 지식이 나옵니다. 파트 4는 business or formal letter, 이 마케팅이나 사업 제안 등에 서신 이메일이 출제가 됩니다. 어차피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스님이 파트 1, 2, 3, 4를 다 일일이 실전 예문을 들고 강의를 하겠는데, 일단 스님에게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스님, 뭐부터 풀어야 됩니까? 어떤 스님들은 뭐부터 풀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풀면 됩니다. 그게 뭔 얘기냐? 사실, 이제 그 학생들마다, 여러분의 이제 G12 성공 수기를 보면 나는 파트 1, 4를 먼저 풀었다. 아니다. 나는 파트 2, 3를 먼저 풀었다. 다양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많이 자기가 어떤 실전적인 문제,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혹은 이제 실전적으로 시험을 쳐보면서 많이 시험을 치면서 자기만의 특화된 어떤 그런 요령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G12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패러프라이징이거든요. 토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즉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잠깐 이제 유기적으로 좀 강의해 봅시다. 어휘력 구축은 뻔한 얘기고요. 자, 유사어구 반복 볼까요? 영미권 사람들은 동일한 형태의 어구를 똑같이 반복 사용하는 걸 식자, 배운 자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하게 기피하죠. 더군다나 이 G12에 나오는 지문에 나오는 글은 식자들이 쓴 글입니다. 아주 똑똑한 학자, 과학자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내는 의미가 같은 경우 단어뿐 아니라 구나 절, 문장 또한 그 형태를 바꾸어 같은 의미를 다르게 다시 표현하는 패러프레이징, 이 유사구 반복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G12 독해의 가장 요체입니다. 핵심입니다. 패러프레이징.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패러프레이징이 약한 사람들은요, 차라리 파트 2를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거부터. 이게 뭔 말이냐. 실질적으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익숙한 지문들이 많습니다. 이제 일대기다 보니까 쉽게 쭉쭉 읽혀 나가는 특징은 있는데, 패러프레이징이 심한 것이 바로 파트 1,4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패러프레이징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2, 3로 가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먼저 무엇을 풀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 나가면서 나는 패러프레이징이 강하다. 나는 수능 때부터 메인 아이디어 적고 첫 문장 유심히 잘 보고 디테일한 거 툭툭 쳐가고 팩트냐 팩트 아닌 거냐 잘 가려냈다가 마지막 컨클루전 잡는 거 이런 데 난 참 익숙하다. 그런 연습이 많이 돼 있다. 그럼 파트 2에 들어가는 거야. 아직까지는 잘 몰라. 응? 아직까지. 여러분들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걸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각 파트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 들어보면은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부터 한다. 이거 없어요. 파트의 특징이 있으니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여러분에게 맞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직접 정하시는 겁니다. 아주 스님이 이 특징에 대해서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거죠. 유사하고 바로 GTLF 독해 요체와 핵심이 있습니다. GTLF 독해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토익, 토플, 탭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독해 지문일수록 유사하고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역용해서 어려운 지문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패러프레이징이냐? 실제 독해 시험에 나왔던 유사구들입니다. 엔타크티카가 딱 나오면 그냥 엔타크티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엔타크티카는 어떻게 다시 표현되는 거예요? This fragile and important part of the planet. 플라넷 지구의 이 연약하고 중요한 지역. 이렇게 유사하고 반복됐습니다. Each term이 first semester. 똑같은 얘기입니다. Each term 또 each term 쓰면 무식하다죠. each term 뺏기면. 트레이드-오프 맞받고 이건 트레이드 와서 들어봤는데 트레이드-오프가 뭐야? 야구 할 때 트레이드-오프인가? 맞아요. 나중에 exchange는 또 쉬운 표현으로 다시 표현이 됐다. Inscribed on papyrus. 파피루스에 새겨진. 이게 원래 이제 나중에 쓰면 이제 어휘를 여러분들 건드려줄 때 이 SCRIV가 쓰다의 어근이다라는 걸 공부합니다. inscribe, describe, subscribe, proscribe, prescribe 다 이제 같은 scribe인데 이게 다 쓰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inscribe는 새기다거든요. 그러니까 papyrus, 파피루스에 새겨지니 나중에는 written on papyrus 이렇게 바뀝니다.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는 inscribe 나왔는데 선택제는 written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if caught 분사구문이죠. 그런데 caught 과거 분사 당연히 근데 붙잡힌다면 when exposed 적발된다면 같은 내용입니다. 동사 추구하다가 is after라는 비동사와 전치사 표현으로 또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The North라는 북반구의 선진국이요.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선진국이 산업화된 국가. Rich countries 부국 이게 똑같아. 이거 독해물 애들은 북이 나왔다가 왜 산업화된 국가 나왔다가 왜 부자가 이 다양한 국가구만. 나는 산업화된 국가가 좋아 부국보다. 이 같은 얘기. South 주로 이제 북반구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화된 잘 사는 국가이고 남반구에는 사우스에는 남미나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좀 못 살지요. 그래서 이게 Indian half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이제 맞은편 반대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되고 나서는 이게 같은 국가들이다. Poor countries. 즉, the South, the other half of the world, poor countries. 이 정확하게 보면 이제 인이 빠져야 되는데요. 인이 없이 the other half of the world, poor countries 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이것을 여러분 이제 첨부 파일이 올라가 있으니 첨부 없다 하더라도 이걸 한번
독해하시면서 커피와 같은 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아라비아와 같은 놈도 하나 찾아보세요. 커피는 좀 많이 있을 거고 아라비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풀이를 하시고 선생님은 강의를 계속합니다. 어차피 인터넷 이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정지! 네, 다 잘 풀어보셨습니까? 커피가 몇 개 나왔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죠? 커피는 was introduced, 도입되어졌습니다. much later, 비교급 강조부사, 그죠? 훨씬 후에. 어디에? 나라인데 beyond Arabia, 아라비아 넘어, 아라비아 바깥 나라, 아라비아가 아닌 나라. 로는 훨씬 이후에 커피가 소개되어졌다 이겁니다. 후즈 나왔죠? 소유격 관계사는 독해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차례로 독해, 직독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령이 있습니다. 나의, 너의 소유격이죠. 그러면 독해하실 땐 아라비아의 이렇게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즉 아라비아의 거주민, 아라비아에 사는 주민들은 그것 커피를 맛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크릿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As it 마치 그것이 top secret military plans 1급 군사 기밀이라도 되는 양 그 시크릿을 지켰대요. 참 쪼잔한 사람들이지. 맛있으면은 아시아도 먹고 아프리카도 먹고 남미도 먹고 나눠줘야지. 그 맛있다라고 여겨가지고 그 시크릿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transportation of the plant 이거죠. 커피죠. 물론 대명사로서 이때 it도 커피입니다. its secrets에서 이것도 커피를 받는 소유격이에요. the plant가 커피라는 걸 알아야 돼요. plant 하면 우리가 이제 식물, 공장, 야, 그 식물이 어디나 또 식물이냐 하는데 이게 바로 유사고. 커피를 똑같이 써주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식자의 수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 즉 커피의 이동, 인데 out of the Muslim nations. Muslim nations 누구? 아라비아죠. 아라비아는 다 이슬람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Muslim nations는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입니다. 아라비아와 Muslim nations는 같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데 익숙해져야지 지틸도 돕게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모슬림 국가 바깥으로의 커피의 이동은 당연히 국가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 forbidden, 금지되어졌겠죠. 맛있는 거 우리 안 먹자. Actual spread of coffee was started illegally. 당연히 커피의 실질적인 확산은 불법적으로 시작이 되었겠죠. One Arab named Baba Budan smuggled beans to some mountain near Mysore, India and started a farm there. 보세요. 한 아랍 사람인데요. 이름이 바바 부단이랍니다. 이 양반이 beans 뭐가 있나요? 당연히 커피입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 전문점 중에 커피빈이라고 있습니다. 커피 콩을 말하는데 이 beans 역시 커피를 말합니다. 이 커피를 밀수에 어느 쪽으로 밀수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 인도에 있는 미소레 근처 그 산악 지역으로 이 커피를 밀수에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불법이니까 밀수라는 또 스머글. 단어를 외우는 법도 많은데요. 이게 유치한 거지만 연상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괜찮습니다. 단 이걸로만 외우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연상으로만 단어 외우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근데 이거는 스님은 또 단어 또 보카바이블의 저자로서 단어 외우는 갖가지 방법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연상으로 괜찮아요. 수목굴 밀수하다.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밀수하다 걸리면 수목굴. 자, 밀수에 들어갔다면 early in this century 이 금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the descendants of those original plants 원래 심었던 그 커피를 말하겠죠. 커피입니다. 그래서 후생종이 같죠. 이것들이 발견되어졌다. 여전히 growing fruitfully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자, 그러면 커피 요게 이수로 갔다가 이게 플랜트로 갔다가 그죠? 플랜트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왜 커피 다시 계속 유사하고 가면은 이게 헷갈릴 수가 선생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이네. 계속 유사하고 돌려. 그러면 진짜 엉뚱한 놈이 나오니까 한 번은 다시 커피가 나와줘야지. 융통성이 있으시. 선생님, 이 유사하고 안 해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그대가 무식한 사람. 계속 유사하고만 되네. 커피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빈즈 나와주고. 얘도 커피라는 거 알아야 되고 얘도 커피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원래 그 미소래 지역에 심었던 그 조상이 되는 원커피의 후손이 되는 커피다. The descendants of those original plants.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G12는 paraphrasing 하고 유사하고 반복 이것이 독해 요체입니다. 반드시 꼭 그래서 선생님이 실전에 들어가도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특히 말씀드렸던 파트 1, 파트 4는 이 paraphrasing 많이 됩니다. 그 다음 요건 뭐 독해할 때 어디에나 다 이제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 힘을 길러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 G12 점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으나 그래도 기본은 알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제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독해라는 것은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 핵인 동사, 주목보, 즉 문장섬의 축이 되는 명사, 그리고 그 명사를 한정어 풀어 형용사,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미를 곁들이는 곁들일 부자 부사입니다. 의 역할을 중요한 것은 단어체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와 절의 덩어리 형태로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폭 확장이 됩니다. 이게 확장이 쫙 된단 말입니다. 또 접속사나 관계사 등의 연결은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전에서는 이 연결 학습을 아주 좀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패러프레이징 학습과 연결 학습. 그래서 내용과 내용의 연결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또한 독해 필수 구문도 우리가 아주 필수적인 구문. 이게 너무 시간이 여러분 많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필수 구문 공부할 겁니다. 이제 알아두면 유용한 구체적인 G12 독해 기법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선개념으로 파악해서 앞에서 뒤로 순차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말 그 직독, 직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왜 그런가? 이거 시간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4개의 지문에 40분이니까 10분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7, 8분밖에 못 써요. 더군다나 문제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약 3분 내에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괜히 저 관계자전 뒤로 갔다가 앞에 수식을 해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만 그렇게 하고 실전 독해 들어갔을 때는 순차적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참 이게 G12 독해가 또 끝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G12 독해는 문제 순서대로 지문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독해는 이제 53번부터 딱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트 1부터 풀 학생들은 말입니다. 일단 딱 지문이 있으면 누구에 관한 글인지 그 이름이 있을 거냐. 이름 정도 읽고 지문 내려가지 말고 바로 53번 문제를 읽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 G12 독해는 딱 3가지예요. 일치부일치. 맞냐 틀리냐. 그 다음 추론. 그 다음 단어 문제가 2문제라죠. 이 G12 독해는 문제 순서대로 이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거냐, 언급된 거냐, 그리고 이걸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그래서 53번 문제부터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 선택지, A, B, C, D 읽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지문, 첫 문단부터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풀어내고 해결하고 나서 또 어디로 가? 54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 읽고 선택지 읽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 또 해서 또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G12 독해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 전체 지문을 좀 파악해야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과감하게 스킵하세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와도 돼. 우리가 요 문제는 뭐 배점이 3점, 요 문제는 배점이 1점 이게 아니거든. 똑같거든. 그러면 헷갈리는 것도 시간이 좀 이건 걸린다? 당연히 스킵해야죠. 넘어가야죠. 일단 가장 큰 틀, 특징. 지틀버켓은 문제 순서대로 지문의 내용이 전개된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는다. 정확하게 읽는다. 지금이야 이게 낯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거 낯이 언급되지 않은 거네. 하지만 진짜 들어가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하고 그냥 뭐 10톡이 아니라 뭐 그냥 눈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어떤 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애들 많습니다. 멘탈 약한 애들. 그래서 문제를 일단 정확하게 읽습니다. 선택지를 제대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채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파트 1, 4는 패러프레이징이 유독 파트 2, 3보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듣기 위한다. 특히 파트 2, 파트 3 메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공략하는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잘 읽어도 답이 두세 문제 후루룩 들어온다. 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패러프레이징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파트마다 공략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야 누구는 파트 1부터 풀린다. 누구는 파트 2부터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면 공부해 나가면서 아니면 실전적으로 시험을 치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지문 공략 순서가 생깁니다. 기다리십시오. 요거 메인 아이디어 찾는 요령 공부해야 돼요. 뭐 하려? 요거 특히 파트.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찾는 요령은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좀 많이 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다 비슷한 이론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영어 지문의 70% 이상이 첫 단락, 첫 문장에 주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문장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문장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훑어읽게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그건 파트 2에서 굉장히 주목적으로 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 예시 부연 등 보충 설명도 이어지고 결론으로 마무리될 때가 많다. 이건 뭐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특히 파트 2의 경우 제목 자체가 핵심 키워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목만으로도 두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파트 2의 경우 제목이 가는 메시지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그 다음 사고 반전자 약간 역접 연결사. 특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식 통념이 먼저 제시되고 그 이후에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 but, yet, still이 나오면 그 부분이 아주 핵심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 주제문이다. 주제문 확률이 크다. 꼭 알고 있으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몰라. 실전 지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크게 개괄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다니까요. 항상 공부는 그 순서가 있는 가장 빠른 커리어. 그 다음 역접의 경우보단 덜하지만 결과를 보여주는 연결사 뒷자리 또한 주제문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thus, therefore, so, hence as a result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는 학자, professor나 scholar, scientist, expert의 말을 인용하거나 통계치, statistics를 제시하는 경우 이 글쓴이의 주장에 객관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장치이므로 특히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지텔프 독해 형식 딱 세 가지입니다. 지텔프는 일치불일치. 언급돼 있느냐, 언급되어 있지 않느냐. 그 내용 찾기 유형.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추론, 인퍼런스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단어 유형, 지문당 2개씩, 파트당 2개씩 단어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형 분석. 지텔프 독해 중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입니다. 지문의 세부사항, 특정 정보를 파악한 유형으로 지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묻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공된 정보와 선택지 일치와 불일치 여부를 묻는 유형이므로 각각의 문장에 대해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잘 들어요.
시간이 부족할 시. 우리가 늘 시간은 부족해요. 그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지문이 하나 통째로 남았다. 식으로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 단어를 풀어야죠. 단어. 단어는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냥. 근데 단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주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단어 두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메인 아이디어 유형 파악 문제를 두 번째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일치부리치, 팩트냐, 팩트이지 않느냐. 또 팩트냐, 팩트지 않느냐, 봐라. 팩트, 이거 봐. 팩트, 이게 어떤 게 맞느냐. 팩트를 묻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이후에 not mentioned, 팩트가 아닌 선택지를 풀어나가. 결론. 통으로 한 문제 남았다. 첫 번째, 단어를 본다. 단어 문제 해결한다.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 팩트를 묻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 팩트가 아닌 문제, 즉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를 해결한다. 실전이 기대되지요. 네. 그 다음, 해결 전략까지도 스님이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방금 한 거 아닙니까? 요거의 해결 전략. 선택지와 지문을 비교하랬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실들, 그리고 비교적 지엽적인 세부 사항들까지도 꼼꼼하게 읽고 정확하게 비교돼줘야 합니다. 지금 누가 이거 하기 싫습니까?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아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달라. 이때는 여기 잘 들어. 반드시 지문에 진술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잘 봐요. 시간, 숫자, 고유명사 등에 각별히 주의합니다. 또한 오직 결코 항상 모든 단지 이것만 더 표현했을 때는 지문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반드시 꼼꼼하게 내. 왜냐면 이게 오답일 확률이 많아. 즉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씻어 먹고 사는 원숭이가 있다라는 언급이 있으면 지문에, 근데 선택지는 모든 원숭이는 고구마를 씹어 먹는다. 미안하다. 씹어 먹기 잘 타먹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열띤 강의의 단점입니다. 스님이 씻어 먹는다. 그래서 고구마를 씻어 먹고 고구마를 씻어 먹고 사는 원숭이가 있다라는 언급이 있을 때 이 선택지에는 모든 원숭이는 고구마를 씻어 먹는다. 이건 아니죠. 씻어 먹고 사는 원숭이가 있고 또 안 씻어 먹는 원숭이도 있으니까 선택지에 모든 원숭이는 고구마를 씻어 먹는다. 이게 오답이다. 이건 이제 요런 데 좀 유의해라 말입니다. 온니 뭐 이런 거. 그 다음 지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실 정보에 집중하라. 또 이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지문 속에 언급된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답을 골라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요. 평소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일반적인 상식, 사실 내용의 유추나 비약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단,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세 번째 반복됩니다. 이게 GTLF 요체랬어요. 단, 지문 속에 사실로 언급된 내용들이 선택지에는 유사하거나 동의하고 혹은 재진술 형태, 패러프레이징 형태로 표현된다는 사실에 꼭 주목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어떤 애들은 많이 여러분 알고 있는 통념 중에 뭐가 있냐면, 이빨을 콜라에 넣으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냐. 녹는데 실험도 안 해보고 안 녹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콜라가 몸에 좋으냐? 아니요. 좋진 않지요. 다순 설탕 덩어리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예? 반드시 이 지문 속에 언급된 사실 자체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풀면 끝장납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근데 진짜 이빨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미안합니다. 3번, 글의 중심 내용이 들어있는 주제문이나 핵심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번에 주제문의 핵심 정보를 찾는 것은 사실 모든 유형의 독해 문제 해결은 바탕이 돼요. 사실 이게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이거는 전체적인 숫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봐야 하는 문제 유형이죠. 그러기에 자칫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의 주제와 핵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면 내용 일치 및 불일치 유형의 문제에 꼭 필요한 글 전체의 전반적인 맥락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기 훨씬 용이하다. 다음에 언급하는 추론에서는 추론 유형 우리가 푸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뭐가? 주제문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추론 유형, 인프런스에 들어갑니다. 유형 분석. 글 속에 있는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생략된 내용을 추측하며, 근데 일반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생략된 추측하며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추론적 이해입니다. 즉 추론적 이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실적 이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글에 주목할 만한 정보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 필자의 관점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사고 역시 추론적 사고에 포함된다. 출제자는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지문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추론 문제를 위해서.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정보를 근거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추론인 것입니다. 그럼 GTF 문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 probably, possibly, most likely 이런 것들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바로 추론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지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문의 중심 생각과 연관을 지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부 내용을 읽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전체 지문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주제를 보충해주는 문장들 속에 제시되는 정보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글의 의미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뻔한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지문 속 특정 문장과 일치하는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추론 문제에서는. 그래서 글 어딘가에 선택지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주어지므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건 수행과 실전에서 다루게 됩니다. 단어 유형. 꼭 두 문제씩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유형 분석을 보면요. GTL 독해 각 파트는 끝에 두 문제, 단어 문제를 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apprehended mean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apprehend 하면은 이제 freehand가 이제 잡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해서 AP라는 것은 원래 접두 AD에서 AD라는 것은 뜻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AD. 나 잘 봐세요. 방향 잡았지? 저쪽 간다. 저쪽 간다. to 간다. 저쪽하고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지죠? 목적지하고. near. 어?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게 뭐야? 지금 덮밥됐지? 그러니까 add, 더하다야. 근데 요게 이제 뒤에 P가 있으니까 이게 AD가 AP로 변해서 발음하기가 편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apprehend는 이 prehend가 잡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mprehend, refriend, apprehend가 다 이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붙잡다는 뜻으로서 arrest의 뜻이 있고요. 체포하다. 그 다음에 감 잡았어. 그래서 understand, 이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pprehended니까 arrested도 선택지, understood도 선택지에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건이에요. 즉 apprehend를 공부하면 우리가 뭐 체포하다, 또 이해하다, 또 뭐 걱정, 염려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context, 문맥에 맞는 것. 그래서 만약 그 지문에서 apprehend가 체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면 정답은 arrested로 가야 되고 선택지 같이 나올 수 있거든. 사실상 apprehended의 동의어는 두 개 다 돼. 그러나 그 지문에서의 문맥 속에서의 apprehended의 의미가 체포했다의 의미일 때는 arrested로 가야 되고 이해했다의 의미일 경우에는 understood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학생들이 체크가 나왔어요. 체크의 첫 번째 선택지로 뭐가 나왔냐? 커브가 나왔어.
두 번째 선택죠. 인스펙트가 나왔어요. 둘 다 사실 정답이에요. 체크하면 점검하다 뜻이 있잖아요. 체크하다, 점검하다. 그죠? 그러니까 체크가 무슨 뜻이 있어? 그렇죠? 억지하다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커브였어요. 답을 인스펙트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어 문제는요. 딱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뭐 또 알아야 돼. 여기 해결 전략. 밑줄 친 단어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문맥 속에 그 의미 평가하고 함으로 해당 단어의 앞뒤 문맥을 천천히 반드시 살펴보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야. 그럼 스킵하고 넘어가면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가 단어, 특히 다의어가 있어요. 다이어, 주요 다이어는 또 선생님이 실전 문제, 하면 실전 문제냐. 다 할 수는 없잖아, 인트로덕션에서. 그 다 있는 걸 중요한 다이어를. 그래서 일단 유형이 이렇게 나오고 해결 전략이 이렇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듯 우리가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문장이 통으로 남았다. 그럼 제일 먼저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단어 문제고요.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미 메인 미닝, 즉 주 의미로서 알고 있는 그 뜻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 자체도 다 어디에서 문맥 속에서 확인을 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프리엔드는요. arrest, understand가 다 동의가 돼요. 그 문맥 속 뭐가 차이느냐. 체크라는 동사는요. curve의 동의어이기도 하고 inspect의 동의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쓰였느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끝났네요. 네.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인트로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죠?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한번 지텔부 독해가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때 가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텔부 공식 인증 강사 이재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